뉴스 인사 프라임 금요일 코너는 세계와 K 시간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 그리고 세계 속에서 한국을 외신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두드려보는 시간인데요. 문희정 평론가와 알파고 신하씨 기자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목소리 때문에 너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는 앞 코너에서 개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개헌 얘기 나오면서 여론으로 봤는데 네. 사람들 잘 모르는 거 하나 있어요. 네. 대통령제인데 네. 잘된 나라는 지구상에 두 개밖에 없어요. 미국하고 한국이에요. 한국하고. 네. 근데 사람들은 프랑스 테마 대통령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반 대통령제예요. 네. 절반이 대통령제라는 뜻이죠. 정부제라고 얘기를 하죠. 세마이 프레지던트. 네, 선거 유세를 열심히 한 건 아니시죠? 저 탈락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를 선택 안 해주셔서. 그러니까 저도 이게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이 내각제라는 거에 대해서 과잉 이렇게 좀 역반응이 있어요. 공포감을 가지고 있죠. 공포감이 있어. 일본처럼 된다라는 네. 공포감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사실 전공하는 사람들 이야기에도 분분한데 이제 서구에서는 내각제가 제일 잘 자리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동아시아에 오면은 이 정당이 엉터리기 때문에 내각제하면은 이제 기득권 정치가 된다. 이건 사실은 이제 좀 약간 통념화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내각제와 관련된 공포의 가장 근본에 언론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공포가 그렇죠. 있다고 언론과 생각합니다. 정당 탓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기득권 담합 구조 원로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듯이 내각제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당과 언론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치학자들이 내각제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는 이유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과 같은 이런 대통령이 나오지는 않지 않느냐. 무조건 내각제를 하면은 거부권으로 정치하는 대통령을 저희가 사실은 처음 봤죠. 그렇죠. 네. 예, 처음 봤죠. 결국은 제도로만 보지 말고요. 사람과 그 나라의 정치 문화의 수준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외신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외신들 심판으로 봤어요. 심판. 네. 특히 대파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파 이야기. 아니 튀르키예에서도 대파 많이 먹는다고. 튀르키예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튀르키예 원래 대파구이 같은 거 먹죠? 아니, 대파보다는 원래 파. 양파. 네. 음식대 많이 써서 먹거든요. 네. 근데 그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경제가 얼마나 많았길래 양파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냐. 한국 때문에 그럼 저기 파 가격이 올라간 겁니까? 그렇진 아니죠. 않죠. 아니죠. 이제 경제가 얼마나 경제가 망했길래 어려우니까. 튀르키예에서 경제가 얼마나 망했길래 양파마저도 올라갔다. 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에르도안이 패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외신에서도 한국에서 결국은 윤 대통령이 경제 위기를 제대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대파라는 게 결국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이제 운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결국은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은 다른 정부들이 봤을 때 이미 레임덕이 시작된 이 정부와 어떤 중요한 외교 정책을 교류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뭐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비위 우호국들뿐만 아니라 동맹국들 입장에서도 굳이 이 정권과 뭔가 중요한 약속을 하게 되기를 좀 꺼려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특히 이제 한국 정치에 가장 관심이 많은 나라가 일본하고 중국이잖아요. 일본의 지금 요미우리 신문이 보수적인 일간인데 윤석열 정권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네. 그 이야기는 이제까지 일본 우위에서 편하게 외교했던 상황과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우려인가요, 이게? 이게 철저하게 일본의 입장에서 자기네가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을 걱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동안 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달리 우리한테 너무 우호적이어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야당이 반대하고 견제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주저주저 하는 거 아니야?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이걸 걱정하는 거죠. 예, 철저하게 일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알파고 기자님은 일본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거의 뭐 비슷비슷한 얘기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네 걱정밖에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윤 대통령이 윤석열 걱정 안 합니까? 그 걱정이 사실은 아니 윤 대통령이 이뻐 보였던 이유는 딱 하나죠. 네. 친일본적인 정책을 너무나 잘 심지어 그래서 일본의 극우 언론들조차도 걱정했잖아요. 내부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앞서서 일본을 배려해 주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 내에서 오히려 반일 감정이 더 올라가고 이걸로 인해서 윤 정부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일본 극우 언론이 걱정할 정도로 속도감을 못 맞췄다는 거죠. 눈치가 없었다는 거죠. 네. 일본 우익들의 오랜 꿈이 평화헌법을 개정해가지고 그렇죠. 전쟁이 가능한 정상국가로 가겠다. 야, 전쟁하는 게 정상국가야 이게? 보통 국가라고 본인들 보통 그렇게 국가,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참 전쟁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뜻인가? 이 주제는 한국 언론에서 너무나 감정에 몰입돼가지고 네. 잘못 보도되고 있는데 이거는 일본에 있는 우익들이 밀어붙여서 된 것보다는 미국이 더 많이 밀어붙이고 그렇죠. 아, 있어요. 미국이 밀어붙이고 있다. 아니 일본의 모든 정책은 사실은 미국의 어떤 승인이라든지 암묵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 평화헌법을 만들도록 압박한 것도 2차 대전이 종결되고 메가드가 와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에서 이제 전쟁 못하는 국가를 만들었는데 네. 지금은 그러면 미국이 주도하에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압박이 있다. 그렇죠. 그럼 왜 미국은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동아시아에서 병력이 필요해 중국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아, 동아시아에 군대가 필요하다. 네, 그 동아시아에서 중국이란 일대를 맞닿으면 그러면 중동에서 이란 아니면 러시아 상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혼자서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옆에서 끼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한테 자꾸 밀어붙이고 영국, 미국 그리고 호주 군사연맹하다가 일본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포커스.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냐? 당연하죠. 그때는 일본이 미국과 적대국가였으니까. 적대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을 누를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기시다 총리가 9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했거든요. 여기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이 전후 세계의 국제 질서를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으로 변화시켰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앞장섰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시작됐다. 그게 뭐다? 중국의 군사행동, 북핵,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늘날 우크라이나는 어쩌면 내일 동아시아의 모습일 수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일본이 어떻게 하겠습니다. 국제 질서를 혼자서 지탱하여 외로움과 피로감을 느끼는 미국인들을 위해 일본은 가장 가까운 친구로 함께 서겠습니다. 자, 미국을 보면요. 한국하고 미국도 동맹국가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도 동맹국가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동아시아에서 한국도 군사대국이에요. 네. 군사대국인데 그 역할을 왜 한국한테 주지 않고 일본에게 주려고 하죠? 이 질문 던지고 싶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인구. 네, 일본의 인구는 한국보다 2배 넘어요. 근데 현재 군사력은 한국이 더 세요. 뭐 물론 그렇긴 한데 근데 그 전쟁이 낮으면 얼마나 많은 병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낼 건지를 군사력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현재 있는 군사력 아니고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변신하는 순간 예를 들면 한국에서 지금 군대 가는 거 필수잖아요. 일본에서도 그렇게 하면 그 군인 수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는 미국이 한국을 중심 국가로 뒀었죠. 네.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그 중심 국가를 한국으로 염두에 두고 한국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영내 갈등, 긴장 이런 것마저도 한국이 다 관리할 수 있을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 중국 관계 다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면서 일본이 어떻게 됐었죠? 일본이 소외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친미, 친일 일변도의 외교 정책으로 확 바뀌죠. 아니 친한 척하고 미국에게 더 떠받쳐 주는데 권한은 더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주죠.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부는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했던 이 영내 긴장 고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지 않습니까? 없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한테 그걸 맡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일본이 탁 치고 들어오는 거죠. 아유, 한국 우리말 잘 들어요. 이제 바뀌었어요. 우리가 한일 관계 잘 이끌어 갈 테니까 우리 중심으로.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냥 대감마님이 있으면은 중간에 노비들을 관리해주는 마름이 필요하잖아요. 그 마름 역할을 일본한테 탁 맡기는 거예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일본이 알아서 다 배분하고 한국마저도 저희 일본말 되게 잘 들어요. 이렇게 돼버린 상황에서 왜 굳이 한국에게 무슨 역할을 맡길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도 이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싸우러 갈 때는 진짜 가서 거기서 치고받고 싸울 사람은 데리고 가지. 중간에는 여러분 잠깐만 싸우지 마세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람 데리고 가겠어요. 지금 한국은 중국이랑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 나올 상황이 되면 중재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 카드가 많아요. 근데 그리고 싸움이 나면 한국은 전쟁터가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일본한테는 카드가 없어요. 전쟁 나면 무조건 죽듯이 싸울 나라고 한국은 전쟁이 나올 법하면 나올 전쟁을 것 막아야죠, 같으면 저는. 막을 나라예요. 근데 걱정되는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훨씬 많은 군사력을 동원할 그러니까 사람을 동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장에 투입되는 쪽은 한국군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가장 큰 비극인 제가 거죠. 봤을 때 일본 국민들은 전쟁 나면은 참여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죠. 평화헌법을 없애는 거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은 반대 여론이 반대. 그래도 왜냐하면 본인들이 전쟁에 동원되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은 자위대밖에 없잖아요. 자위대의 역량 자체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군대로서의 역량 자체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 역량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한국군이 실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휘하고 국가적 이익은 일본이 가지고 일본이 가져가는 거죠. 몸빵하는 거는 한국군이 되고 하는 이런 거죠. 식의 시스템을 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참 안타깝네요. 자, 여기서 더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미국의 외교 안보 관련 국가 순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미국은 전통적으로 앵글로 색성 국가들을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을 두고 봤을 때 미국의 우선순위가 역대로 더 어디를 먼저 호주. 호주가 1등. 호주가 1등. 자, 호주 같은 앵글로 색성 국가니까. 또 그다음 자, 일본하고 한국, 대만 이렇게 봤을 때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대만을 먼저 챙길 수도 있고 일본을 먼저 챙길 수도 있고. 그럼 우리 3순위네? 이제 누가 먼저 칠 거냐에 따라 한국을 먼저 챙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누가 먼저 칠 건지가 중요해요. 근데 진짜 더 비극적인 건 뭐냐면은 전쟁터가 될 곳 있잖아요. 그 장소. 사실은 역대로 한반도가 가장 그 장소로 1순위잖아요. 한국 아니면 대만이지 뭐.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전쟁터가 됐을 때, 한반도가 전쟁터가 됐을 때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가질 것이냐. 근데 다만 지금 조금 이제 희망을 가져볼 부분이 뭐냐면은 한국 정부는 비록 한반도 문제에서 빠졌지만 미국이 물밑에서 북한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전략적으로 미국한테 꼭 필요한 곳이 좀 일정 정도 돼버렸어요. 일단 이제 북한 입장에서 통미봉남. 그렇죠. 미국하고 소통하면서 한국을 제외시켜 버린다라는 그렇죠. 전략.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배제가 나쁜 돼서 나쁜 거지만 사실은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북한이 미국에 필요해진 부분이 있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좋은데 한국의 외교 전략이라든가 그건 아니죠. 경제적인 어떤 이 대륙으로의 진출 이런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나쁠 수 있다. 이런 배제되는 거죠.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미국은 필요하다면 대만도 넘길 거고, 필요하다면 뭐 한국 따위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사실은 그 정도로 한국이 버려질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거죠. 결국 국가라는 것은 자국 이기주의가 가장 우선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외교 정책은 사실 굉장히 일관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라가 위태위태합니다. 참나. 그렇습니다. 자, 일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본 육상 자위대죠. 우리로 치면 육군입니다. 공식 SNS 계정에서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대동아 전쟁. 대동아 전쟁이라는 게 이거 2차 태평양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태평양 전쟁에서 중국을 침략했던 것을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은 침략을
정당화하는 이 표현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그 1941년 12월에 일본이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제국으로서 침략 전쟁을 하는데 그걸 정당하기 위해서 내세운 슬로건이 바로 이 대동아 전쟁이에요. 뭐?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이런 서방 국가에 의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식민 지배를 당하는데 우리가 그 아시아 국가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개뻥이고요. 당시 일본이랑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본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만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연합군 사령부가 일본으로 들어가면서 이거 사용 금지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일본 정부도 공식적으로 폐기한 용어예요. 이거 자체가 외교 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다가 자위대 차원에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논란이 되니까 이제 3일 만에 삭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일본은 여전히 자위대에서 우길기, 전범기라고 얘기를 하죠. 전범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거 자체가 일본 극우의 위험성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의 이 생각, 우리가 이 대동아 공영권, 소위 말해서 아시아를 해방시켜가지고 우리의 영향권 아래 다 놔야 돼라고. 아시아를 지배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 생각에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일본 극우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언제든 다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회만 엿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이제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이 대동아 전쟁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전범기인 우길기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알파고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본의 지금 행동들에 대해서. 일본이든 중국이든 자주 국방 키우면 돼요. 우리가? 예. 우리 이미 자주국방인데? 더 많이. 더 많이. 사실은 군사력 측면에 넘어서서 정치, 외교, 안보적인 실력을 늘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정권이 문제인 거죠. 자, 서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방이 아니고 이스라엘 이야기네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제 가자 지구에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서방 국가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 튀르키예가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악화되자 무역 장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알파기 기자께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웃긴 내용이에요. 네. 튀르키예가 이 무역 장벽을 이제서야 발표했잖아요. 이제서야. 근데 국민이 6개월 전부터는 왜 무역 장벽을 안 했냐 말로 나와서 팔레스타인 형제들이라고 운운하는데 왜 무역 장벽을 안 했냐 그러다가 이제 선거에서 패배했잖아요. 에르도안 보기에는 국민이 진짜 이걸 원했구나.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민심을 얻으려고 장벽을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 내용에는 비행기 연료가 있어요. 네. 비행기에다가 실어 놓을 수 있는 그 속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국민이 그걸 보고 더 화가 났어요. 뭐야 그럼 6개월 동안 이 이스라엘이 가자를 때릴 때 그 비행기들 전투기에다가 들어갔던 연료가 우리나라에서 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지금 어마어마한 시위가 일어났고 바로 튀르키예 무역부는 아니야 우리가 주는 연료는 그냥 일반 비행기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사람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비행기를 연료를 전투기에 쓰는지 일반 항공기에 쓰는지 어떻게 알아? 이미 줬는데. 그래서 좀 약간 나는 팔레스타인을 생각한다. 이스라엘에 세게 나온다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역풍을 일으켰어요. 지금은. 그 에르도안 정부의 기만적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분노를 하면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중동 전역, 이슬람 국가 전역, 그리고 심지어 그 유럽 내에 있는 무슬림 세계에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에르도안은 어떤 욕심이 있냐면 본인이 사우디를 대체해가지고 내가 이슬람 국가의 큰 형님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재를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우리 이득은 또 포기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득 아니고 나의 사위의 일가 그 일가 그런 사업을 해요? 그 소리는 누가 팔아요? 사위의 형 회사가 팔아요. 에르도안도 그 가족 기업이 돈을 많이. 야, 참. 대한민국의 30년 전이네. 그렇죠. 예, 전두환 씨의 동생이 뭐 사업하고 이런 느낌이 드네요. 똑같습니다. 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독일의 인기 뉴스를 진행하던 앵커가 이스라엘 제품 불매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직위에서 정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제가 어떤 질문 드리고 싶냐면요. 튀르키예든지 유럽의 민간 시민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이스라엘을 압박을 하는데 왜 정부라든가 위정자들, 기업 이런 쪽들은 그런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득과 연결, 이해관계죠 결국은. 그냥 이득 관계? 아유 그럼요. 예. 정말 간단하게 얘기해서 돈이에요 돈. 돈 때문에? 네. 이스라엘이 그렇게 뭐 무역이라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가요? 네, 이스라엘이 지금 해외에서 투자들 너무 많이 있어요. 아, 안 그러면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넘잖아요. 여기 네. 거기 지금 우리 한국 거는 3만 불 넘는데 거기는 한 5만 불 가까이일 거예요. 네. 근데 그 중동이라는 그 이상한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 석유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 돈을 그렇게 벌었냐. 그 전략적으로 회사들을 딱 좋은 시기 때 인수하거나 아니면 지분을 일부러 가지고 가가지고 개발시켜다 보니까 나라가 그렇게 잘 됐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유태계 금융 자본이 월가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영국의 무슨 은행이죠? 거기도 이제 유태계 자본이죠, 그죠? 그냥 뭐 그런 이 유태계 자본들의 영향에 대해서 서방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반대 입장을 표명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가요? 당연하죠. 그냥 우리가 왜 정부가 앞에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정부를 움직이는 세력들은 유태계 자본 세력이라고 유태계 우리가 자본이다. 예. 근데 물론 이제 유태계라고 해도 이제 우쪽이 있고 좌쪽이 있겠죠. 이제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유태인들은 이스라엘의 이런 극우적인 행태에 대해서 이런 우경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예, 우려를 유태인이라고 하지만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아, 그럼요. 네. 예, 네.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대놓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는 못해요. 어차피 유대인들의 나라니까. 자국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다국적 기업의 그 지분율을 조사해 보면은 거의 대부분 유태계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스타트업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작지만 그 첨단 기술을 가진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것들이 만들어낸 부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그 영향을 실질적으로 많이 받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팔레스타인 이 가자 지구를 때리면서 이스라엘 내에 그런 이제 소위 내부에서 좀 탄탄했던 기업들이 외부로 많이 나간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어느 나라가 감히 앞장서 가지고 이스라엘을 중동에서 없애버려야 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튀르키예는 다르잖아요. 어쨌든 뭐 세속화된 국가이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슬람교를 믿잖아요. 튀르키예는 이스라엘 건국을 제일 먼저 승인한 이슬람 국가예요. 그렇구나. 아니 이거 사실 뭐 이 유태계 금융자본 이야기도 하지만 그리고 미국, 영국에 압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어요. 없잖아 있죠. 예, 그리고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빨갱이 프레임이 사실 한동안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지금은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거의 이제 실패한 그런 프레임이 됐습니다만 한동안은 일단 빨갱이 프레임이 씌워지면 그 사람은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나고 굉장히 고통을 당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서방 국가에서는 반유대 프레임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엔타이세미틱. 예. 엔타이세미틱이라고 그게 낙인시키는 이제 것이에요.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라든가 그렇습니다. 유태인 탄압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태인에 대해서 비판적이면은 이게 반유대 프레임이 딱 씌워지면은 굉장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반문명적인 집단 이런 걸 그렇죠. 받는구나.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지를 표명하면 너 반유대주의자야? 라고 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야. 그래서 그 프레임이 너무나 공고하기 때문에 이걸 깨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 잘못했잖아. 왜 민간인을 그런 식으로 이건 인권적인 측면에서 잘못했어라고 비판할 수 있어도 독일이 가장 늦게 독일이 가장 살살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반유대주의 프레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맥도날드가 이스라엘 때문에 아랍 지역에서 불매 운동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 기사 너무 놀랐어요. 예.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인생이 이제 역대급 처음으로 뭐 불매 운동 했는데 네. 효과가 있다. 이거 지금 역대급이에요. 아, 그 이전에 사례가 없었어. 이거 처음이에요. 아니 근데 맥도날드에 돼지고기는 안 들어가네. 아니, 돼지고기에 들어가든 말든 간에 네. 전쟁이 나오자마자 맥도날드의 이스라엘 지부가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음식을 공짜로 제공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사실은 이거는 맥도날드의 미국 본사가 아니고 그렇지.
이스라엘에 있는 법인이에요. 그 맥도날드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이름 로얄리티를 따온 거예요. 근데 그 기사를 보는 무슬림들이 너무 분노하죠. 분노해가지고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맥도날드 분노 운동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 통참 안 했거든요. 제가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 실패할 줄 알았는데 너무 맥도날드의 그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맥도날드 본사가 이스라엘에 있는 맥도날드를 다 인수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또 내일 모레 무슨 짓을 할지는 모르니까 그 현지에 있는 법인이 그래서 와 진짜 인생 처음으로 무슬림들은 불매 운동을 했는데 먹혔네. 매출액이 9조 원이나 줄었대잖아요. 맥도날드 본사에서 긴장할 만하죠.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 그냥 각국의 독립법인으로 운영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맥도날드를 달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씁쓸합니다. 이번에 그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되었는데요. 각국이 또 자본의 이익 또는 외교적 이익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외면하고 있다는 현실이 참 이 지구에 같이 살고 있는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냉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우리 이득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윤 정부는 일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유사 프라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